네,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려서 오시는 길이 조금은 더 편안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 저녁에 국회까지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제목이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사상통제 역사 100년 북콘서트, 계엄을 이겨낸 우리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 이거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긴 제목인데 뭐 제목 안에서 아마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고민과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길게 읽을게요.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사상통제 역사 100년 북토크, 계엄을 이겨낸 우리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의 사회를 맡은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세상이었던 때도 있었고, 또 이것을 치안유지법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온 또 세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이었는데,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작년에 100년이었다라는 거를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연속 강좌 작년에 하시는 거 보면서 처음 사실 인지를 했습니다. 아마 얘기 들었겠죠. 과거에 선배님들께, 다른 연구자들께 얘기 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제가 50이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사상통제 100년의 역사라고 하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상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건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 같은 사상통제의 어떤 제어를 받으며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정말 선진국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예전보다는 많이 잘 살게 되었고, 유엔이나 어디 국제 무대에서도 늘 목소리 높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사상, 생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서 살아왔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열렸던 이 4번의 연속 강좌, 그리고 그 강좌를 오늘 이렇게 책으로 묶어내신 우리 통일뉴스, 또 우리 국가폐지 국민행동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국가보안 폐지 교육센터 등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로 생각하고 왔는데요. 오늘 와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또 특히 멀리서 오늘 특별히 또 행동하는 경기대학생 연대에서 10명 넘게 오셨다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네, 훌륭합니다. 같이 오셨는데 따로 앉아 있네요. 거기 어떻게 정파가 다른가요? 네, 농담이고요. 네, 사상통제의 역사라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보통은 이렇게 어른들 먼저 소개하는데 제가 청년들 먼저 소개하는 제 센스 괜찮죠? 네, 좋아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사실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공동 주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국회가 이제 임시국회가 열렸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시지는 못했지만, 오늘 와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여서 또 이분들도 모시고 또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얘기 먼저 들어도 괜찮죠? 국회는 홈그라운드라서 제가 워낙에 제가 김재하 대표님 이번에 훨씬 존경하지만 네, 오늘은 제가 의원님들 먼저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것도 좀 곤란해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는 사회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국회는 의석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진보당이 4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당 의원님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따가 2부 순서를 또 맡아서 청년들과의 대담도 진행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아마 짧게 인사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진보당의 가장 생물학적으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 손소리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키면 되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 해주신 분은 우리 국가보안 폐지 국민행동의 우동희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저는 2부 사회에 등장할 예정이라 인사만 짧게 드리고요.
이제 제가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 기자회견에 왔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본부에서 차별금지법 안 나오니까 우리만 욕먹지 않냐. 빨리 차별금지법도 올려서 같이 논의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고 발의했다는 소식을 매우 반가워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보당에서는 두 가지 법안에 모두 다 이름을 올린 유일한 정당으로서 22대 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2부 대담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수로 의원님 고맙습니다. 손수로 의원님 말씀 미리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21대 국회 때도 저희가 한참 차별금 제정을 위해서 농성을 하고 단식 농성하고 할 때 구호가 이거였어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은 제정하자. 사실 이랬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 연결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오늘 이 책의 내용 그리고 이따 대담에서 내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테니까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실 소개를 안 해도 그냥 나오셔도 누군지 다 알 정도로 요즘에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짤이 돌고 있는 의원님으로 유명하신데요. 늘 든든하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떤 세력들에게 대신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무소속이시지만 오늘 또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손소로 의원님한테 낚여가지고요. 법안에 또 공동 발의도 하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안도 북쪽에 가족들이 있다라는 이유로 아주 극심한 연좌제로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저도 어린 시절을 가족분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알게 됐고 단지 가족이 국에 있다라는 이유가 우리 전 가족이 이렇게 모든 사회활동으로부터 차별당하고 경제활동까지 제약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을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취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안위,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늘 목격하듯이 대한민국의 안위와 공동체의 이런 안정성을 위해 한 것은 바로 저 법을 만든 자들이 아닙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국회에 그 장갑차를 몰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극심화되는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바로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시켜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제정을 해야 되며 기득권과 특권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들이 정말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뿐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 뒤에 숨어있는 자들과의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길에서 열심히 여기 있는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혁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오늘 공동주최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시고요. 또 공동체를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여전히 많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12.3 내란과 국가보안법에 연결짓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내란청산을 엄청나게 외치잖아요. 우리 국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또 내란 정당이라고 국민의힘을 야단치기도 하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얘기를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는 않으세요. 그게 좀 아쉽고 속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그런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국회 안에서는 왜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해주시는 분이 아직 없는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 역할을 앞으로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소개해 올리고 대표로 몇 분만 모셔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 이 지난해에 있었던 이 4번의 연속 강좌를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와 공동 주최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아마 이 조직이 만들어진 해부터 국가보안법과 아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저도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늘 변론해 주시고 늘 법정에서 함께 싸워주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봉남 회장님을 그래서 첫 번째로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 저는 통일뉴스인지 알았습니다. 민변인 줄 몰랐습니다. 참 100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집니다. 치안유지법이 당시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천황제를 수호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그런 게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됐습니까? 독립운동을 탄압했고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그 폭력의 도구가 그 당시 돌아보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전향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결사를 했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있었던 게 치안유지법이었습니다. 그 치안유지법이 해방 이후에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이렇게 마치 좀비처럼 살아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시던데 반국가 세력의 척결 이게 윤석열의 내란의 구호였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과 일맥상통하는 바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위 쿠데타를 쉽사리 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검열하고 처벌한다는 것 얼마나 원시적이고 야만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폭력의 기제가 이렇게 작동되는 것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진행된 기획 강의는 그런 치안유지법의 일제시대부터 그 국가보안법이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상 통제와 야만의 역사를 아주 돋파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북토크를 계기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그리고 공존과 포용의 가치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 그리고 통일뉴스 그리고 강연에 참여하신 연사님들 모두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봉남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 만들어서 저희가 17대 국회 때 2004년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국회 앞 여의도에서 그 겨울에 막 천인 단식단 만들어서 단식 농성도 하고 이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할 줄 알고 막 싸우다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절되고서 사실 이 시민사회가 약간 이 실망감과 기운이 좀 빠져서 오랫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2022년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결성해서 다시 좀 힘을 모으고 단체들을 사람들을 모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대표해서 오늘 우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대표님 와주셨는데요. 박수를 모셔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봉남 회장이 너무 짧게 가지고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할 때 나올 건데 저는 다른 각도의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천인 단식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지역의 노동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래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안 들어가는 건데 다시 농성할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국가보안법 100년의 역사는 실은 예속과 착취 그리고 수탈 100년의 역사와 딱 일치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미국 제국주의로 그리고 해당 시기 그때 당시에 지주와 지금의 독점 자본으로 이어지는 100년의 역사가 국가보안법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 땅 우리 민족과 우리 민중의 아픈 100년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류 사회가 계급 사회로 분화된 이래로 사회 경제 체제가 어떻든 대부분의 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법이 어떤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그리고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의 차이에 따름이지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은 다 법치 국가죠. 근데 국가보안법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상식적이고 악랄한 법입니다. 대부분 나라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인데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정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물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는 아닙니다. 미국을 숭배할 양심, 불평등과 착취를 옹호할 양심은 무제한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불평등과 착취 구조를 온전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90% 이상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단위들은 미국을 반대하고 주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됐을 겁니다. 지금 적폐청산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이 전행으로 다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는데요. 저는 화근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온전하는 한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주권도 국가보안법이 쳐놓은 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벗어나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권이 있는 나라, 평화와 평등의 나라를 원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되려면 결국은 전 국민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의식화되고 투쟁이 났을 때 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것을 막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도 사상통제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공포와 자기검열과 그리고 친구와 이웃도 멀게 하는 법입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발의했던 국회의원분들이 30여 분인데요. 31명. 네. 네, 간단하게 할게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공포에 질리고 자기 검열에 국회의원조차도 30몇 명밖에 하지 않는다는 게 여실히 증명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오늘 출판 기념회를 또 계기로 삼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주권과 평화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깨치고 일어나서 투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쓰신 네 분 동지들, 글 쓰신 네 분 동지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뭐 정말 많이 계신데 제가 이 주최 측에서 누구 소개하라고 써주질 않아서 제가 얼굴 아는 분들 위주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맨 앞줄에는 우리 민선임 변호사님의 조지훈 사무총장님 계시고요. 네, 또 윤희숙 전 대표님, 저랑 뗄래 뗄 수 없는 저의 영혼의 파트너인데 오늘 이렇게 계시네요. 그리고 뒤에 우리 오늘 이따 나오실 우리 김동춘 교수님, 우리 강산 교수님 이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고요. 뒤에
우리 부천시 의회에 자라선 진보당의 우리 의원님 이종문 의원님이 와 계십니다. 네. 옆에 우리 이정희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 대표님도 와 계시고요. 또 뒤에 아마 우리 아까 소개했던 우리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의 김윤덕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꼭 제가 소개를 네, 앉아 가운데 계시군요. 혹시 대표는 정중앙에 있는 보통.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뵈면 우리 AOK의 정현진 대표님 뒤에 계시는데,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와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책이 이 자리가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내변의 기획 강좌를 책으로 엮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저희들의 언론이죠. 아무 데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지 않을 때 묵묵히 꾸준하게 늘 써주시면서 저희 곁에서 함께 저희 사회운동과 성장해온 언론사인데요. 사실 통일뉴스에 새로 대표되신 뒤에서 계속 구준이라고 계세요. 우리 김욱희 대표님 어디 계세요? 김익근 대표 왜 나가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뒤에 현신임 대표님이시고요. 또 이번에 이 통일뉴스 부설로 민족과 통일연구소라는 연구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또 이사장을 맡으신 우리 이계환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통일뉴스를 이끌어 주셨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또 옆에 통일뉴스의 대표 기자, 선임 기자, 대기자 김치경 기자님 와 계십니다. 네. 네, 또 뭐 청년들도 많이 와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소개는 여기가 마치고 저희가 오늘 마지막 이 일부의 이 순서의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피켓 다 있으시죠? 근데 여기 지금 김재하 대표님 옆에 자리 두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우리 사진 전문가 김래권 선배께서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안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로 조금 옮겨주실 분 계시면 두 분만 이정희 대표님하고 이종훈 대표님 일로 와주시면 어떨까요? 네, 거기가 죄송합니다. 강제로 이 자리를 옮기시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여기 좀 채워주시고 그리고 강세범 대표 옆에도 누가 여기 너무 비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요. 좀 거기 누가 좀 앉아보세요. 네, 네. 카메라는 김래곤 선배 중심으로 했더니 저 카메라가 더 비싸 보이는데 여기 좀 가까이 와서 찍으시면 됩니다. 네, 네, 비싼 카메라 중심으로. 네, 앞뒤로 돼 있으니까요. 네, 그 자리 뒤에 현수막도 제가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평범하게 현수막 그 손피켓을 그냥 앞에다 이렇게 두시고 강세범 대표님 옆에 아무도 안 앉아서 제가 가서 앉아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냥 책상 위에 한번 놓고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래도 구호를 하나 외칠까요? 네. 우리 마지막에 네, 어디? 너무 비었어요? 네, 거기 청년 학생들 거기 어떻게 잘 좀 메꿔줘봐요. 거기. 네,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강성현 교수 옆자리가 비어서 그렇구나. 그래요. 그 학생들이 좀 오세요. 네, 그러면 아예 거기 자르면 되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또 우리 사진 전문가들의 연출을 저희가 또 호응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됐나요? 그럼 제가 그 외치면 마지막에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를 이렇게 같이 외쳐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얼굴 나오게 이렇게 책상에 내려놓으셔 얼굴 나옵니다.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100년의 사상 통제를 끝내자!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어떻게 한번 머리 위를 들고 하나 찍을까요? 어떻게 김래곤 선배님 자꾸 어디 가세요? 네. 뒤에가 안 보이나? 그럼 뒤에가 안 보이는군요. 역시 최혁진 의원님께서 뒤에가 안 보인다는 배려 없는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에 외치겠습니다. 자, 계엄을 이겨낸 우리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어떻게 이 정도면 됐나요?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해 주신 우리 김래곤 선배님도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담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자리를 좀 정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1부 대담하고 2부 대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2부 대담을 소개해 드린다면 뭐 이름만 말씀드려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2부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와 또 그 기록의 일들을 늘 해주셨던 정말 석학이신데요. 김동춘 교수님과 청년들의 대담이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의 진행은 아까 인사드렸던 손소루 의원께서 해주실 텐데요. 그리고 1부는
지난해 기획 강좌를 해서 강의를 같이 해주시면서 또 다시 그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다듬어서 책이 만들어지게끔 애써주신 네 분의 공동 저자가 있는데요. 그 네 분의 공동 저자분들 중에서 두 분을 모셔서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가홈페이지 교육센터의 이정희 대표님, 그리고 성공회대 연구소의 우리 강서영 교수님 두 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안 써도 되나요? 네. 네, 뭔가 이게 대담 자리가 네, 좀 이상하죠? 네. 책상을 두 분에게는 드려서 뭐 어떻게 두 분이 뭐 퀴즈 푸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여기 혼자 앉아요, 이렇게? 예, 아니, 뭐, 예, 아니, 사무처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네, 뭐, 참,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두 분은요, 일단 워낙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시긴 하시지만,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죠, 각자. 여기 첨단 장비라서 여기 꼭 버튼 눌러야지 마이크가 됩니다. 네, 빨간불이 들어오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평화월딩연구소 두 개 연구소를 소장을 맡고 있는 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산하의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예. 자리가 뭐 상당히 난감하니까요. 네, 사진은 이쪽만 찍어주세요. 저는 안 나오게 좀 찍어주시고, 저는 그 없이 AI 음성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우리 우정희 사무처장이 너무 혼자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고생해가지고 사실 뭐라고 타박하기도 뭐한데 책상을 좀 들고 나오고 있네요. 예, 참,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네요. 나오면서. 네, 우정희 사무처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애걸복걸해야 책상을 나와 놓아주다니 네, 대단합니다. 치안유지법 국가보안 사상통제 역사 100년이라는 제목의 지상 강좌를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김덕춘 교수님, 강성현 교수님, 또 홍종욱 교수님, 이정희 변호사님 이렇게 네 분의 강의가 있었는데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 그 제안을 딱 이제 보고 나서 사상통제 역사, 치안유지법 이거 누가 들으러 와 이런 얘기 사실을 살짝 우동희 사무처장한테만 했었는데 이정희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현장 열기가? 네 번 다 참여하셨나요? 네, 전 굉장히 놀란 게, 예정이 없었던 질문이라 이렇게 답이 좀 네, 예정을 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정말 열기 있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강의를 잘 못 본 데다가 특히 정말 원로 선배님께서 원로 변호사님께서 70년대, 80년대에 주로 국가보안법 변론을 하셨던 변호사님께서 1강부터 4강까지를 계속 오셨어요.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격려였고 또 감동이었습니다. 강성현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강성현 교수님 강의할 때는 몇 명이 나왔었어요? 한 80에서 100명 온 것 같은데, 와.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제일 연배가 많은 친구들이 오셨던, 네. 주로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강의를 해왔는데, 그리고 사실은 제 강의를 듣는다기보다 되게 교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주제들이 저는 연구로서 접근해오고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데, 제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어떤 경험들을 떠올리시는 그런 표정들이라서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됐고, 근데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인상 깊게 오래 남았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집중도 높으셔가지고 이렇게 딱 진중하게 쳐다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틀리게 말하나 정확하게 말하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 쳐다보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관심의 표현이시기도 하죠. 아마 그만큼 그 선배님들께서는 그 사상통제의 역사가 피부로 느껴지시니까 오랜 세월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서점에 이제 깔렸습니까? 통일뉴스 어떻게 인터넷에 알라딘이나 예스24에 구입할 수 있나요?
그래요? 거기서 이런 책을 팔아주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얘기를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살짝 해야 사실 이제 이 책을 많은 분들께서 책을 좀 찍으세요. 사람보다 책을 찍으셔서 SNS에 올리시는 게 좋은데요.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장점이 있다면 강소영 교수님은 뭐 몇 가지를 알고 미리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먼저 이정희 변호사님은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꼭 이 책을 사서 보거나 이북으로 봐야 하는 어떤 이유 한마디로 해주시면. 네.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을. 그리고 저자 네 분께서 각각의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 결과들을 핵심을 짚어서 맥락을 잡아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요약해서 읽으시기 굉장히 좋겠다 생각하고요. 특히 보시면 하지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표지에 각각의 이 저자들께서 쓰신 저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저서들까지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책의 의미가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소영 교수님 뭐 사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떠오르는 신진학자 뭐 이랬는데 계속 떠오르고 계신 우리 강소영 교수님이신데 교수님께서는 이 책의 강점에 대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꼭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이제 아직도 신진학자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연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국방부에서 내란극복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에서 개헌법과 군인복무기본법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사실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 법이 굉장히 현재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튼 거기에 다 한 발씩 이렇게 걸치고 그리고 이렇게 책까지 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 책은 사실은 뭐 아주 작은 책이지만 굉장히 강한 책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신 네 분의 강사 그리고 이 글들이 굉장히 100년을 다루고 있지만 압축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뭘 보면 되는지를 좀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좀 큰 성취라고 하면 사실 이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단순하게 방공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식을 전시로 뒤바꾸는 장치로 분석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외 상태란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뭐 좀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48년 법 제정 당시에 일제 사상검사 출신들이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적으로 규정하는 기술을 전수하고 그리고 사실은 법조문에도 없는 실무적 운용에서 엄청난 국가 폭력들을 저질렀던 그런 이제 그 근거가 됐던 법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보다 통제 기술이 더 앞서 간다는 의미고요. 사실 이게 우리 12.3 계엄에도 나왔죠. 계엄 법적 절차, 요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아주 하위의 지침을 통해서 실무 편람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작동하는 거죠. 실무적으로 작동하면서 우리 법조문을 압도하거나 사실 법 자체도 엄청나게 국가 폭력인데 그래서 사실은 법인데 합법적 폭력 혹은 합법적 폭력을 넘어서 헌법의 토대를 효력 정지시키고 특정한 폭력들을 법의 외항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그 결과 특정 집단을 죽여도 되는 존재로 범주하는 구조가 저는 이 지난 100년간 따리를 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이제 비밀을 좀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사실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이 어떻게 이런 국가폭력 법구조를 넘어서 폭력의 연쇄를 끊을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좀 답을 이 책이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들은 사실 진실을 은폐하고 유족들을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면서 입을 막아왔습니다. 이게 부정론이죠, 사실은. 그리고 부정론은 기억의 압살만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또 수반을 하게 돼 있죠. 사실 이제 우리 4.3 사건 제가 이제 뭐 유족이기도 해서 그런 이제 여러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90년대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였는데 다랑시골 유해가 발굴됐을 때 사실 그 유해를 유족들이 몰래 걷어서 이렇게 바다에 뿌렸어요. 87년 이후였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런 부정의 시대가 계속되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진실 규명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요.
저는 이런 켜켜이 쌓인 어떤 역사적 진실이라는 게 얼마 전 우리가 작년이지만 12.3 계엄 당시 군인들로 하여금 명령 앞에서 잠깐이나마 주저하게 만들었고 결국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찰나의 주저함이 이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에 대한 어떤 문화적 재현이나 뭐 문학적 영상 재현 혹은 이런 이제 학술적 토론의 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어떤 힘들이 생겼고 그런 힘들을 통해서 또 군인들이 또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쓰고 기억해야 되는지 기억 투쟁이 어떻게 실제적인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되는지 저는 이 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정희 변호사님 좀 보충해서 그 앞에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머리말을 또 쓰셨잖아요. 근데 왜 4명의 강사가 있는데 왜 변호사님이 머리말 쓰신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드리던 질문은 네, 그 머릿말에 이제 4분의 강의 내용을 네. 잘 요약해 놓으셔서 각각의 어떤 그 장의 그 네. 소개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이제 기획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기획은 좀 오래됐습니다.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법률가들도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의 전신이다 이렇게 그리고 조문을 보면 비슷해서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 치안유지법이 어떻게 운용되어 있는지 실상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홍정욱 교수님께서 치안유지법의 운용의 실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국가보안법과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또 법률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 운용의 실태, 이른바 사상에 대한 혐오, 사상을 정화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그래서 전향을 시키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일제 치하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물을 내셨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후에 잠시 해방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그대로 그 경험이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특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등장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맥락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정욱 교수님의 이 일제 치하에서의 사상통제법으로서의 치안유지법을 강의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이 사상통제의 기제가 해방 이후에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난 학살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학살이 있었다고 기억하시면 그 학살을 가능하게 했던 법제가 무엇인지는 사실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법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이었고 법률상으로는 많은 다른 특별법 뭐가 있지만 하여튼 핵심은 국가보안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성현 교수님께서 그런 그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한국전쟁 시 제노사이드로 이어졌던 이 예외 상태의 상례화가 어떻게 전쟁이라는 극한적인 그 상황에서 수십만 또는 아직 인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극단적인 학살로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학살의 기억이 우리를 어떻게 숨죽이게 하고 유족들이 말할 수 없는 이 일상의 감옥에 갇혀 살게 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로 이어지면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이 그 지배층, 권력층의 이른바 불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계속 서로 경계하게 하고 또 침묵하게 하고 서로 경쟁에 몰아넣는가, 그리고 서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 구조는 무엇인가를 이따가 2부에서 또 보시겠지만 김동춘 교수님께서 굉장히 구조적인 설명을 3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의 4번째는 우리가 맞부딪히고 있는 현재 일제 식민 통치와
그리고 한국전쟁 시 학살과 그리고 군부 독재와 폭력의 통치, 그리고 혐오의 정치, 무한 경쟁의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계엄 직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었고요. 그것이 이른바 혐오 표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혐오 표현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얼마나 끈질기게 남아있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포용될 수 없는, 표현의 자유로 변명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와 또 공동체에서의 배제와 이런 것들을 낳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볼 때 식민 유지의 청산, 그리고 독재의 청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또 혐오 표현을 없애나가고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함께 연대하는 움직임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라고 봐서 결론을 그렇게 지었고요. 이 책을 올해 발간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이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100년이기도 했고, 이제 올해는 정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04년에는 시도했지만 어떤 성과를 크게 손에 쥐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제도로 만드는 성과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자리가 이런 올해의 새로운 다짐을 만드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왠지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이런 강서영 교수님처럼 강의로 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이정희 변호사님처럼 발변가랑 이런 대담을 진행하면 사회자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예, 너무 말이 중간에 재미없고 지루해야 이제 말을 막고 끼어드는데 너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잘 해주시니까 사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책을 안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책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사실 이 국가보안법과 혐오 표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된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한 2010년대 후반 또는 2020년 정도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혐오 표현이나 이런데 워낙에 이제 우리 시달려왔던 소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우리 활동가들인 장애인분들, 성소수자들 또는 지역적인 어떤 소수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때 일베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였는지 아세요? 무슨 글을 누가 올려 그러면 이런 한심한 놈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그 글이 종북 게이였어요. 이 종북 게이 같은 놈. 그러니까 종북도 혐오하고 성소수자도 혐오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말들이 굉장히 회람이 이렇게 많이 이제 전파가 되고 하면서 아주 쓰인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이 같이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사실 잘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해주셔서 국가보안법 책 안에 차별금지법 이야기나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는 것도 이 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하고 또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영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책을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말씀 나온 맥락에서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정, 인권 이런 말들이 약탈된 언어의 내란이랄까, 내전 상태랄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를 뺏기고 있는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혼란 속에서 지금 특히 청년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혐오이고 증오인데요. 오늘 대담 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날 이 구구화와 혐오라는 게 과거 사상 통제의 변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사상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이고 이론이고 논리인데 사실은 감정이었던 거예요. 혐오 감정과 증오 감정을 특정 사상에 부착시키고 그 사상이, 그 감정이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숙주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통제 기제가 바로 사상 통제 기제였던 거죠. 이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휘발될 수 있는데 이걸 알고리즘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시대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보안법이 만든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타자화 혹은 배제 이런 문화와 맞닿아 있는 이 책이 굉장히 어떤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해볼 거리들을 좀 더 넓게 제공하고 있지 않나 해서 청년들에게 오늘 많이 오셨는데 추천합니다. 여기 오신 청년들은 다 한 권씩 받으셨죠? 네, 친구들 하나씩 사주세요. 그 사실 국가보안법 딱 이렇게 얘기하면 늘 이제 어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탄압받았던 이런 것들만 생각했었어요. 뭐 70년대 박정희 구사독장에 맞서 싸웠던 뭐 인혁당 재건이 사건, 통역당 사건, 뭐 민족일보 조영사장 사건 이런 사건들 생각하고 그 뒤로 이어오는 뭐 학생운동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에서도 이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다라는 것이 사실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매치시키지 못했던. 전쟁 때는 그냥 서로 적들이면 막 서로 죽이고 뭐 우리 편 아니면 막 학살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에도 이제 이런 어떤 사상 검증, 사상 통제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사실 뭐 김도신 교수님도 와 계신데 일기 지능 실화의 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임위원으로 재직해 주셔서 정말 많은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주셨는데요. 또 지금 3기 그 진실화의 위원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제 2월 26일에 출범하는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요. 그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국가보안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그 기간이 원래 김영삼 정부 때까지 1992년까지가 원래의 진화위의 이제 기간이었는데 2001년 1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로 9년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사이에 국가보안법 사건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도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우리 연세대의 연대 항쟁 같은 일도 있었고 한총련이 이적 규정되면서 이적 단체로 규정되면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도 사실 다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 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범위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국가폭력을 청산하는 그 전체 내용을 사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두 분 모시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또 홍정욱 교수님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 책이 잘 팔려서 이런 북콘서트가 여러 군데서 많이 초청이 된다면 그때는 홍정욱 교수님 모시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정희 변호사님과 강성현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마무리로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으로 1부 순서는 마치고 2부로 이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누가 먼저 해주실래요? 강성현 교수님. 네. 예, 저는 12.3 계엄이 1년 내란이죠. 이제 내란으로 특정됐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요. 사실 내란의 잔존 구조를 맞닥뜨릴 때마다 분노가 드는데 그때 다시 느꼈던 건 이런 이성적이고 그러나 또 연대를 할 때는 감정이 풍부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겠다. 그런데 그게 혼자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폐지될 때까지 그리고 폐지되는 법이 폐지되는 걸 넘어서 그런 문화가 없어질 때까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결의를 혹은 마음을 갖게 되는 다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정희 변호사님. 네, 국가보안법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해왔는데 이미 옛날 일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사실 젊은 분들은 많이 하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 사실 국가보안법을 핑계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극복하는 내란을 청산하는 진정한 제도적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상당히 소수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
고 아주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이 책을 꼭 읽으시고 그리고 혹시 조금 더 보실 수 있다면 지금 우리 민변 회장님도 오셨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헌법 위의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괜찮은 이유, 폐지되면 왜 폐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주 간명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내가 그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올해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더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책까지 함께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희 변호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책을 오늘 이렇게 냈는데 또 다른 책을 선전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야기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이승만이 만들었다는 거를 이제 다시 실감하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승만이 만든 법을 아직도 폐지 못하다니.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 꼭 시킵시다. 두 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네, 2부 넘어가는데 자리 세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순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부를 진행할 손소를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잠깐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손소를 의원님. 네, 왜냐면 손소를 의원님이 사회를 봐야 되니까 자기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죠, 이거. 네, 아주 오늘 엄청 신랄한 질문을 제가. 네, 손소를 의원님 정말 그 국회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셨어요? 이제 8개월 차 됐습니다. 8개월 차예요? 네, 이재명 정부의 임기랑 네. 같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기 비례대표들이 장관 가시면서 이렇게 네. 자리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선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연결이 되어 있네요. 8년 동안 어떻게 해서 월급도 받았고 그랬죠. 네, 월급 받았습니다. 세비라고 보통 하는데 네, 세비 받았습니다. 많던가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는. 왜냐면 저는 저도 못 받아봤을 것 같은데요. 전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아, 때문에 네, 그러시구나. 돈을 벌지 않고 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짜 네. 그 놀라운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뭐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돼가지고 그래서 의정 활동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을까요? 아하. 하나라 말하면 또 서운해할까봐 그러는 거죠. 아하. 다른 거 얘기하면 막 서운해할까봐. 예. 근데 지금까지는 네. 차별금지법 도장이 10개가 된 날입니다. 진짜 잘한다. 네. 저희 의원실 센스가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거의 네. 방방 뛰면서 방에서 네, 네, 네. 오늘 일 다 했다 퇴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왜 이렇게 좋아하셨냐면요.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하자고 이제 입법 시스템 올려놓으시고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 네. 10명 채우는데. 그렇죠. 예. 그 마지막 한 명 어디서 찾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딱 그 네. 10명을 채워서 그러니까 이 진보 정당들이 빨리 10석 이상씩을 가져야 맞습니다. 이런 아쉬움 없이 또 이런 맞습니다. 법들을 발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라는 공간은 여러 일단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뭐 예를 들면 거대 보수 야당이 못하는 그러니까 보수당이 못하는 것들을 진보 정당들이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정당들도 견인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이런 데에서도 참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 봅니다. 거의 세팅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2부 순서에 출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네, 우리 김동순 교수님 사실 한 분만 모셔서 얘기를 들어도 오늘 뭐 자정까지 들어도 끝이 나지 않는 그 이야기 나올 텐데 잘 진행해 주시고 원래 순서에는요 맨 마지막 마무리를 저보러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 그러지 말고 손소진 의원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네, 저 좀 편하게 좀 앉아있게요. 아, 필요하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거의 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미션을 받아가지고 딜레이가 좀 있는데 네. 5명이 대화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상황입니다. 상황.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그 22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네. 또 그 가장 국회의원 되기 전과 후에 월급의 격차가 큰 의원으로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 이제부터 우리 손수호 의원께 마이크 넘겨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2부를 시작할 예정인데 우리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네, 네, 거의 뭐
1대 100 이런 뭔가 정답을 맞춰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군요. 앞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했더니 저희 2부는 이제 청년들과 국가보안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김동춘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습니다. 청년들과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한 문장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먼저 소개를 조금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김동춘 교수님께서 먼저 인사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김동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자로 함께 해주셨고요. 성공회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별로 명예 없는 교수입니다. 네, 저희랑 이야기 나눌 청년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요. 아마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계엄을 이겨낸 우리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광장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 한 가지를 얹어서 네, 즉흥입니다.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화여대 다니고 있는 박서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파면 광장 당시에 이제 총학생회장으로 이제 계엄을 맞이를 했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나눴었는데 저는 12월 7일 토요일 날을 항상 가장 꼽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계엄 직후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로 맞이했던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생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같이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장면이 항상 너무 기억에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저한테도 그때의 그 장면이 세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바꿔내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서 그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에서 나왔고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지호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저는 12월 14일 탄핵안이 가결되었던 날이었는데요. 일단 12월 7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쉽게도 집회에 못 갔었는데 그 당시 저는 그때 TV로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한 표라도 행사는 해야지. 근데 왜 퇴장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 계속 화만 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탄핵안이 가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화만 내고 있는데 저분들은 이렇게 추운 길바닥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게 맞나라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12월 14일에 무조건 집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집회를 갔었어요. 그 당시 12월 14일에 집회 갔을 때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온 게 내가 고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가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무엇이라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 입학을 기다리던 고3이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1학년에 맞추고 2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곧 선배가 될 예정이군요. 네, 사전 준비가 없었지만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회 조직위원장 강세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순간이 사실 저희 같이 학생운동하는 단체들은 지금 친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소수이기도 하고 그런 윤석열 퇴진 집회 같은 거 거부권 거부대회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이제 많이 없었어가지고 늘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딱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대학교에 대자보가 막 다다다닥 붙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계엄 해제돼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막 생기면서 좀 되게 몇 년 만에, 저도 대학교를 오래 다녔지만은 몇 년 만에 그 학생총회가 이 계엄령 때문에 소집이 되고 그게 성사가 되고 이런 순간들이 아, 우리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30대 남성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 30대 남성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작년부터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모시고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사무국장 김태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긴 순간이라 짧게 두 순간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는 딱 이 내란이 터졌을 때 이걸 극복하면서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광장에서부터. 사실 그때 저희가 그래서 유인물도 많이 배포하고 이제 플래카드를 많이 그 동십자가 앞에서 걸었었는데, 그래서 생전 처음 그 되게 높은 사다리를 타고 위에서 이제 플랜카드를 이제 내란의 청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로부터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좀 외로웠거든요. 저희밖에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지금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 엄청 높은 데서 그 시민들을 봤을 때 되게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높이서 봤을 때 가서 황홀했고, 그때 이제 그 어디였죠? 그 동네가 윤석열 있는 데가 한남동에서 이제 밤새 집회했을 때 저도 발언을 했었었는데, 그 새벽엔 사실 좀 젊은 대다수가 여성인 또 남성 일부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발언으로 이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했는데 참 쉽지 않았는데 잘 엮어서 어쨌든 나름 얘기를 했는데, 함께 그 분들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발언을 함께 외쳤을 때 되게 짜릿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들 광장의 순간순간들 잘 기억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열기를 우리가 이어가는 대화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담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준비해 주신 분부터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북토크의 주제랑 연결되는 계엄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구구화 현상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떠올랐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요. 계엄 이후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 얘기처럼 대학가 안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대학생들도 많았지만 사실 동시에 여러 대학들에 그 대학의 대학생들이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이런 보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한 대학 안에서 보였던 모습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사례로 느꼈던 게 작년에 11월에는 이제 모든 대학들이 학생회 선거들을 하게 되는데, 좀 인상적이게 봤던 기사 중에는 어느 대학에서는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었던 대학생이 후보가 되어서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런 식의 뉴스들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뭔가 과연 청년들이 극우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맥락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계엄 당시에 있었었던 대학가 안에서의 이런 반대 시위라던가 아니면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모습들에서 좀 어떻게 보시고 계셨었는지 또 같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작년 계엄 2025년, 24년 말에는 퇴직을 해가지고요. 그 학교 상황을 모릅니다. 우선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24년 8월에 제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잘 모르고, 학생들의 보수화 우경화 현상은 한 15년 전부터 진행됐던 현상. 우리 선솔 우리 의원님이 학생일 때, 그때 제가 학생일 때 한 번 본 적 있죠, 우리가. 이미 그때 혹은 그 전부터 이미 진행됐던 현상이니까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단지 이제 남성 청년들의 보수화가 굉장히 뚜렷한 점은 우리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극우화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유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는 청년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분노를 이 말하자면 돌리는 물길을 이 소위 진보 쪽에서 이 물길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 물길이 보수 쪽으로 가는 그 현상의 하나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열려 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청년들도 많이 변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2016년, 17년 촛불 시위에 참여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5년 사이에 확 돌아선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20대 말 30대 초, 30대 중반까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청년들은 약간 가변적인 상태라고 보는데 단지 이 사람들에게 노출된 미디어 환경이나 학교의 선배, 그다음에 보수 기독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조금 진보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보수 쪽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남성의 청년들, 특히 10대부터 20대가 아니라 10대부터 이미 상당한 정도의 그 피해 의식들이 있다. 그 피해 의식이 출구가 그쪽으로 지금 보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20대보다도 저는 10대가 더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10대 남성 청년들은 어떻게 집에서 학교에서 길러지고 있는가. 그게 오히려 이 현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네. 이제 대자보가 많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요. 계엄이 터졌던 직후에는 예. 뭐 학생회들도 그렇고, 탄핵, 계엄, 규탄, 뭐 학생 총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겨울 방학이 넘어가면서 탄핵 반대 대학생들의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언론에서 뭐 대학가가 반쪽으로 갈렸다, 뭐 이런 식으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또 학교를 막상 다니면서 진짜 어떤 학우가 우리 학교에서 탄핵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마주하는 학생들이 약간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지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어서 해주실 질문이 방금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거랑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준비했던 질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20대 남성으로서 최근 20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뭐 혐오 문제 그런 거와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20대 청년 남성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소수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도 이거는 불필요한 포퓰리즘 정책이고 또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본인들이 얻을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사회적 소수자를 오히려 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하고 혐오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요즘 청년 남성들이 소수자 혐오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상당히 그 생각이 필요한, 말하자면은 판단과 생각이 필요한 부분인데 혐오나 증오는 그냥 본능이 발산되는, 그러니까 그 본능의 영역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본다면 그 최근 20년 동안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것은 바로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과 능력과 우승열패의 그런 식의 말하자면 논리에 반하거나 그거를 견제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논리의 포지션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소수자를 뭐 보호해야 된다든지 뭐 그다음에 무슨 쿼터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그 짜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짜증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봤을 때 아니 못난 놈들을 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 능력이 떨어진 놈들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최근 한 20년 사이에 확산이 되어서 그 정점이 지금 트럼프가 있는 인종주의죠. 우리 이제
제가 이 강의 때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혐오는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거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불렀던, 근데 그 조센징을 혐오한 사람들은 일본의 그 지식층이 물론 배후에 있지만 사실은 보통의 일본인들, 그 못 사는 일본인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놈들이 와가지고 내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한국의 그 청년들이나 혹은 한 20년 전부터 일어났던 현상들도 그 짜증스러움과 혐오와 스트레스의 하나의 발산의 출구를 그쪽에서 찾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무슨 뭐 사회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고민의 영역을 대부분 생략하고 대체로는 곧바로 자기 본능이 곧바로 발동하는 쪽으로 사회가 계속 작동을 해왔고, 거기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이 감정의 영역에서 왜 저렇게 못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왜 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줘야 돼? 이게 이제 결국은 설명이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10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가장 정점에 도달하는 때가 17, 18, 19입니다. 그러면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정점에 도달하는 이 나이,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른데요. 그 말하자면은 성적인 것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뭐. 그 에너지를 약간의 컨트롤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서도 고민이 많이 되고, 저 친구한테 무슨 말을 나는 건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세분 대표님도. 네.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청년 세대가 그 IMF 이후에 태어났다 보니까 이런 사상 통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도 일상에 많이 결합이 되면서 그런 개인주의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극우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더 도드라진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가 아닌 어떤 공동체 사회라는 어떤 사람들 간의 토론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좀 상상을 못하고 사시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저도 이제 진짜로 우리 세대의 그런 생각과 인식이라는 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막함이 들기도 하는데, 또 노조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의 일터가 바뀌는 건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는 것이 좀 실제로 어떤 희망이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책에도 큰 주제이고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사실 우리 공기처럼 이미 우리 속에 우리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없는 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한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50대, 60대도 대부분 상당수의 사람들 이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뭐 이게 뭐 없어져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없애자 그러면은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자 그러면은 이걸 없앤다는 말은 내 목을 내놓으라는 거 하고 같다라고 극력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할까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극력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이게 뭐 이제 북한도 이제 뭐 자기들 이제 별도의 국가로 가겠다고 하고 두 국가로 가겠다고 하고, 오히려 남북 관계 위협은 오히려 남쪽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드론 막 날리면서 전쟁 유도했는데 왜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지? 이제 거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건데, 국가보안법은 내부용이라는 겁니다. 북한용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용이고, 그 내부용의 핵심은 정말 반국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그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자, 그러니까 나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것이죠. 윤석열 그 대통령이 선포한 개헌 포고령 나온 문구에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나는 오히려 내가 사회학자로서 갑자기 내가 조사 막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학생들 조사하고 싶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이 젊은이들은 그 포고령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나는 궁금해요, 진짜. 이거 물어보고, 이 끝나고 나서 물어볼게. 왜냐하면은 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계엄을 저는 대학생으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엄 나오면 갑자기 덜덜 떨립니다. 그러니까 떨려요. 이제 그 상황에, 그 이후 상황에. 근데 젊은이들은 이게 안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거기서 윤석열이 사용했던 단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 궁금해요. 처단, 예를 들면은 반체제, 예를 들면 뭐 압력, 예를 들면 뭐 이런 용어들을 이거 옛날 70년, 60년대 용어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압력 그러면 또 한자도 알아야 되는데 골치 아프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세력, 그런 용어는 이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용어인데 이게 늦어도 80년대 용어인데 아니 21세기 이런 용어가 버젓이 대통령의 입으로 나왔을 때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게 나는 오히려 궁금하고 이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 생각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우리 사회에서의 기성세력, 기성세대 혹은 그 중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50,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법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정서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제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사고방식의 표현인데 그 사고방식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두려움이죠.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인데 공포가 두려우면 옛날에는 북한 침략의 공포였는데요. 지금은 북한 침략의 공포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 공포를 느꼈을까요? 그거죠. 제가 오히려 던지는 질문은 왜 윤석열과 이 사람들은 왜 공포를 느꼈을까요? 뭐 때문에 공포를?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잃는다고 해서 누가 죽이나요? 안 죽이잖아요. 죽일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그 공포를 느꼈을까요? 그건 결국은 사람의 심리적으로 내가 힘이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힘은 있지만 저 사람은 힘은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이 내보다 힘이 훨씬 크다고 느끼거나 주관적으로 둘 다이거나 그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가보안법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확 막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입을 확 막아서 계속 내가 가진 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과 그런 식의 어쨌든 이해관계가 표현된 거라고 보고 싶어요. 아까 치안유지법 첫 번째 또 나왔는데요. 일본 치안유지법은 뭐 일본에 있는 뭐 검사들이나 뭐 천황을 옹호한 사람들이 막 그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뭐 맞는 말인데 더 핵심적인 거는 1920년대 초부터 나왔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지막은 노동운동입니다. 핵심은 노동운동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결국은 일본의 그 당시에 그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갔던 관료, 군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재벌은 형성이 안 됐지만 돈 많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이 나온 겁니다. 한국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두려워하는가라고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왜 두려워하는가, 누가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나는 그렇게까지 저 사람들 두렵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너도 나중에는 잘못하면은 나를 위협한 세력이 될 수 있어. 싹을 잘라야 돼.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이 기득권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아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듣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아쉽네요. 국가보안법은 내부용이다라는 이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쭤봤던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제가 조금 가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나이 차이가 저랑 좀 많이 나니까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전에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하셨고 했던 의원님들은 나는 일단 집에 불을 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문을 열었는데 군인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근데 막상 문을 열었는데 군인이 없어서 살짝 황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신기했는데, 저는 이게 뭐야? 일단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날 12월 3일 밤에 대학생 청년들이 많았어요. 국회 정문 앞에. 근데 약간 진짜 패딩 입고 이건 진짜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틀렸고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감각으로 행동에 뛰쳐나왔던 대학생들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 단어의 구체적인 뭔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것이 오히려 바로 행동하게 하는 어떤 계기, 작동의 원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광장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던 예. 우리 김태중님,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사회자님 질문을 하나만 해야 되나요? 시간 일단은 다 말해 보실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처단 단어, 저는 그래서 의원님처럼 그래서 용기 있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계몽령이라는 게 좀 먹힌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험용이었어라는 말이 참 말이 안 되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 먹혔던 것도 있었다. 제 친구들은 그런 자고 일어나서 끝났다 보니까 그냥 해프닝 이렇게 이해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몽령의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조금 먹힌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좀 그 12.3 계엄 과정을 조금 돌아보고 싶었는데, 한 축으로는 좀 그 전쟁 유도의 흐름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한 축으로는 사실은 이 12.3 내란 이전에도 이 공안 정국 또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게 좀 고조되는 시기가 또 2024년이었는데, 그래서 윤석열도 이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이제 간첩 이제 기사들도 많이 세봤는데 25번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엄의 정당성을 이제 피력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광고하자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를 그 제주 세월호 기억관 관장님 신동훈님을 모시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사전 인터뷰를 할 때도 저희는 사실은 그 12월 7일, 14일 지나면서 힘도 많이 얻었잖아요. 이겼다라는, 한 번은 이렇게 넘어갔다는. 근데 이분은 매일매일 악몽을 꿨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A급 수거 명단에 간첩 재판을 받는 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갑자기 끌려가면 어떠지라고 하는 그 압수수색 받았던 그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너무 괴로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란 세력의 청산이라는 지금의 과제와 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좀 시간 관계상 같이 질문을 드리면, 또 하나는 좀 청년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선생님 강연 들을 때 질문했던 게 이 175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제 친구가 딱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2021년에 저희가 국가보안법 청원했을 때, 폐지 청원 했을 때 동의를 해줬어요. 제 친구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도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은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야 돼, 더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이런 취지였는데, 딱 4년 지나고 나서 많이 이제 그런 소위 말해 저한테 딱 그 강연 듣는 당일 아침에 이제 중국인 인신매매 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4년 사이에 굉장히 이 친구가 많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청년의 극우화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제 그 치솟는 집값, 그리고 되게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것이
청년들의 어떤 지금의 불안정한 환경을 굉장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틈을 이 윤어게인 세력들이 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 좀 선동해왔다. 그게 이제 소위 말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12월부터 퍼졌던 그 폐지 반대 여론이었더라고 이제 보는데 이 윤어게인 세력들이 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라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무기로 삼는 이유 혹은 이제 이 프레임을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계몽령 부분 그럴 것 같아요. 이 계몽령이라는 말은 원래 박정희가 썼던 말이고요. 72년 유신 쿠데타 때 그 박정희도 이 계몽령이라는 말 썼습니다. 거기서 원조는 박정희입니다. 그리고요, 그 내란 세력 청사는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40%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회든지 극우적인 성향, 파시즘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한 15%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15%가 말하자면 20%, 30%, 40%가 되면 이제 집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성향 자체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사람들을 이 윤석열의 이 내란을 가능하게 했던 그 기반, 결정적인 기반은 저는 검찰 조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검찰은 바로 이제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실질적인 그 기둥이 바로 검찰이었고, 일제 사상검사들이었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한국에 그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군 조직의 후신이고 가장 군 조직과 유사한 그 일사불란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그런데 옛날의 검찰하고 지금의 검찰의 다른 점은 지금의 검찰은 최종 목표가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옷 벗은 다음에 돈벌이를 할 수 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되 바로 그 사람들이 보건대 이른바 이 보수 세력에게 엄격하게 하는 사람은 아웃이고 그 사람들에게 유화적으로 한 사람은 옷 벗은 다음에 김현장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그 승진의 사닥다리 속에서는 충성을 바치는 것이죠. 핵심은 오히려 지금은 자본주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조직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이 행정 조직으로서 특수 행정 조직, 검찰 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내란은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법원까지도 포함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국가보안법이 먹거리예요. 제가 여기 이제 강연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안기관하고 검찰 조직은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간첩이 있어줘야 자기들이 먹을거리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그래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건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란의 부분은 저는 검찰 조직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핵심이고 이제 그것이 되면은 구태여 뭐 이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그 법적인 물론 엄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제도개혁으로서 이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의 존립에 말하자면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이제 바로 그런 쪽에서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뭐 식민지 유산이니까 철폐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왜 민주주의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을 했는가를 설득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 그런 부분. 그리고 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토론의 자유와 이런 것이 보장됨으로써 왜 약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는가. 이렇게 설득을 해야만 사람들에게 이 차별금지법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 존재한 한도 내에서는 반국가 세력만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으로 자유의 의사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설득을 해야만 국가보안법 폐지의 명분과 당위성이 확산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신 문제는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전쟁법입니다. 이건 이미 제정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존재함으로써 이 법이 존재하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의 명분은 뭐냐 하면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걸 끊임없이 만들어내야만 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 존립의 명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북한이 적이었는데 북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가자 그러고 옛날처럼 위협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적을 찾게 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혐오는 새로운 적 애니미 메이킹입니다. 적 찾기입니다. 이 적 찾기 전략에서 중국이 나왔고 그거는 기독교 보수 기독교의 적 찾기하고 둘이 맞아떨어진 거죠. 보수 기독교도 위기의식 지금 이 신도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사회과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안 물어보죠. 사회학자에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어디다가 적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사회현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모르는 적들이 우리를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보수 기독교인들의 가장 손쉬운 설명 방법이지.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럼 옛날에 북한이 적이었는데 북한이 없으니까 누가 적이에요? 중국 놈들이죠. 중국 놈들이 우리 들어와가지고 지금 선거 막 부정선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아주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중국 혐오 문제는 어느 날 미국에서 지금 이 ICE가 이민자 단속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민자들이 불러온 거는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고 금융자본인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불러와놓고 이 사람들을 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때리는 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적이라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이 불안해하는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적을 그쪽으로 애니미 메이킹 하는 거죠. 전략이에요. 트럼프의 결국은 체제 유지 전략이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 혐오 대신에 중국 혐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개혁이 없이는 이 혐오에 계속 청년들은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란 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것도 청년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회개혁 문제하고 저는 당연히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핵심이겠죠.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개혁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막 음모를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사회 변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국가보안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청년과 구구화 현상부터 좀 인권과 또 본능의 문제, 그리고 교회와 트럼프도 언급이 잠깐 나왔었어요. 이 많은 망라한 문제들을 또 그 맥락들을 짚어주시면서 가서 들으면서 대단히 재미있고 어떻게 더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책을 더 보시면 많은 맥락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해준 질문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인 것 같아요. 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인가? 왜 청년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인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답이 오가면서 이 책에서는 또 어떤 질문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5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미션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청년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딱 한 분만 죄송해요. 딱 한 분만 질문 혹시 이제 요거는 좀 말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플로우에 혹시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고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소속이고요.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 소속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인 평화나비 소속인 김동호라고 합니다. 아까 대학생 네 분께서 하신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국가보안법이랑은 조금 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가 사실 한일합의 관련해 가지고도 되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정부도 이제 사실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대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한일합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재명 정부도 그거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저도 많은 반대 의견을 내고 싶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런 한일합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쟁이라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한일합의라는 것이 이제 한미의 군사 훈련이랑도 되게 연관이 깊잖아요. 네, 아마 모든 내용을 우리 교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러면은 네, 질문에 가장 요점은요, 이 한미의 군사 훈련이나 이런 한일합의를 이제 전면 폐기해가지고 이 한일합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국가보안법 한일합의랑 군사 동맹 때문에 사실 저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된다면은 이런 한일합의랑 이런 한미의 군사 훈련 같이 이런 것들이 전부 폐지될 수가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군사 훈련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협정의 문제이고 휴전 체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더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53년에 맺어진 한미 협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2018년 지금 협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폐기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일본과의 대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슬쩍 피하면서 지난번에 일본 방문했을 때도 조선의 탄광 이쪽으로 문제를 건드리게 된 것은 우회 전략이죠. 우회 전략인데 이 정부가 그 자체를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고 하고 일본의 어쨌든 우익 세력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덜 이렇게 강경하게 만들기 위한 저는 포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연구자로 저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에 여러 맥락들 같이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사실 저도 국가보안법이 참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있다고 느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대학에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학생들이 토론을 하기 되게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무엇일까 하고 제가 약관 같은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약관에 많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용 규정이 되게 자주 좀 리뉴얼되고 해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초기에 제가 봤을 때 현행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현행법 준수하는 건 따로 있었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준수하면서 커뮤니티를 운용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라는 문장이 있는 걸 보면서 국가보안법이 헌법과 같은 수준의 별도로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문장이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규칙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함께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스스로 검열을 하면서 토론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기처럼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 내란을 지나오면서
좀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세상 어떻게 만들지 사실 얘기해 주셨지만 사회개혁도 같이 가야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갈 수도 없는 이 균형을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청년들이 갑자기 대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한다면 또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또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한 약간의 추천과 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가 결국은 이 국가보안법하고 연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은 남의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남의 나라 맞죠? 지금 30대 이하 사람, 40대까지 포함될 수 있나요? 하여튼 북한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인데 이 남의 나라, 북한도 마찬가지로 공기처럼 남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변수는 한국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평화와 통일로 성취하기 위해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 이게 법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면 남북한이 어떻게 서로 뭐 두 개 국가로 가도 괜찮은데 두 개 국가로 서로 공존하면서 전쟁을 한국 전쟁을 종전 선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만 종전선언을 해서 남북한의 군비 확장을 말하자면 막고 할 수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북한의 핵 동결이라도 하고 결국은 남북한이 전쟁의 위기를 서로 막으면서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고 우리가 철도를 깔아서 중국에서 러시아로 연결되는 북한을 연결되는 철도를 깔고 그 인프라에 남한 기업 자본이 투자를 하고 남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북한도 경제도 좀 좋아지고 이게 이제 청년들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통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꺼번에 갑자기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존하면서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도에도 남한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 이걸 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봤던 이 생각을 뒤집어야 된다. 뒤집어서, 이게 결국 엄청난 변수였구나, 우리에게. 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통일교육이라고 할까요? 평화교육이라고 할까? 이게 연결되면서 국보법 이걸 왜 존재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해나가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청년들이 이제 우리 12.3을 겪었기 때문에 왜 이 윤석열 이 사람들 이렇게 개헌까지 일으켰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동료들하고 같이 해보면서 토론을 하는 이런 모임들이나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면 좀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는 친구들이나 중국 계속 때리는 친구들도 불러가지고 너 왜 중국이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지금 이미 격변하는 이 국제정세에 이제 미국의 해는 이제 지고 있고 중국은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이 지구 판도가 바뀔 것이고 AI 시대에 지금 우리의 운명 자체도 바뀔 텐데 이런 거를 좀 크게 이야기하면서 남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런 좀 학습 동아리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게 저는 이제 아까 강성현 교수는 이제 뜨는 해가 아니라 뜬 해인데 저는 이제 지는 해니까 지는 해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나영석 PD가 하는 유튜브에서 나영석 PD가 나는 지는 해야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이제 연출을 같이 하는 친구가 해는 어디에 있어도 아름답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네, 해는 어디에 있어도 아름다우니까요. 언제나 이렇게 감명 깊은 이야기를 주시는 교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 책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우리 시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